반갑습니다. 네. 장성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일 교무입니다. 저희들이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교무님들이 훈련을 들어오죠. 그러면은 늘 바람은 프로그래머지 말고 방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방에서 좀 쉬고 그동안에 오랜만에 보는 동지들하고 좀 이야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교당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늘 훈련에 이렇게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훈련 프로그램은 여지없이 결제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의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마 얼마나 지금 힘든 마음도 있으실까.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가운데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기대, 그런 마음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안을 받은 내용이 다문화 시대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성교당에 지금 1년 5개월 정도 지금 됐는데 오기 전에 이제 남원교당에 있었는데 남원교당 주임 교무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다문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고 하는 다문화 관련 기관에 이제 센터장을 겸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몇 가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진행됐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리고 그때 가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우리 본공회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좀 인연이 되신 것 같고 우리 중앙 본공회는 남원의 그 해인가 전 해에 수해가 났었어요. 수해. 뚝이 터져가지고 집들이 지붕까지 이렇게 물이 찼었는데 제가 여기 수해 현장에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계속 머물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도님들과 같이 이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본공회 지도교무님께서 밥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 또 이제 같이 인연이 또 있습니다. 오늘 다문화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교당은 물론이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본공회가 어떤 방향, 어떤 모색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밑에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앞에 전도인 교무님, 훈사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우리 질문하시는 말씀도 이제 듣고 그랬습니다. 훈사님은 저 이제 1년 선배시고 우리 원불교 각 교당의 현재가 어떤가 우리가 어렵게 혹은 부정적으로 이거를 바라보자는 의미는 아니고 내가 속한 우리 교당 그리고 우리 주변의 원불교 교당들은 과연 어떤가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교회도 보고 그리고 성당도 보고 그리고 이제 절 사찰도 보게 됩니다. 혹시 유진 스님들 다 아시나요? 네. 진짜 스님은 아니시고 네, 진짜 스님은 아시고 개그맨이신데 예전에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교회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우리 그 총무원장 스님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그 교화 용품을 받고 그리고 또 누군가 어떤 스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그 법명도 받고 뭐 이랬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불교가 여러 면에서 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당이 긴 역사만큼이나 굉장히 그 탄탄한 모습들을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성에서도 성당이 굉장히 넓은 영역의 그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만큼 축적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교회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뭔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지만 탄탄하게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교당들, 원불교 교당들은 어떤가? 우리 스스로 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어떻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인가. 아까 앞에서 훈사님께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제대로 공부를 해 나가면 이것이 모든 것이 극복이 되어지고 내실이 다져지게 된다. 이제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시대에 맞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성교당은 아까 공원 옆에 건물로는 굉장히 탄탄해 보이시겠지만 소규모 교당입니다. 작은 교당이고 그리고 지역사회 교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경험했던 남원교당의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인교무를 겸직을 하면서 교당의 뭐 여러 가지 의식이나 법회나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가족센터를 이렇게 겸하는 그런 형태이기는 했는데 상근 직원이 36명이고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 직원들이 36명이고 그 기관에서 얼마간에 이렇게 급료를 받는 분이 200명이 넘어갑니다. 원불교 센터장이 있는 그 기관에서 이렇게 받는 분들이 200명이 넘어가고 남원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구가 600가구가 됩니다. 600가구면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집에 대체로 이렇게 대가족들이 같이 사시기 때문에 곱하기 4 혹은 뭐 곱하기 5, 6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1년 센터 예산이 20억 초반이었는데 제가 나올 때 예산이 50억이 넘어갔습니다. 4년 정도 사이에 그만큼 여기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관공서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면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뭐 의원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과의 어떤 교류 같은 걸 통해서 교당의 교화에도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방언공사를 한 사진이죠. 이게 대종사 10상 중에서 이 이름을 뭐라고 그러나요? 영산방언상. 예.
왼쪽에 사진들은 많이 보셨죠? 왼쪽에 그 사진이 있고, 이 사진을 거의 이렇게 그 총부 성탑 뒤에도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른쪽 사진을 이렇게 만화 캐릭터인데, 이거를 같이 놓은 의미는, 제가 만화를 이렇게 보기 전에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왼쪽에 이 그림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못 봤던 겁니다. 그냥 선지님들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뭔가 거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법성에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영산 앞에 방언을 했던 거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뻘 그쪽을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농토로 만드신 겁니다. 시골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박았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 이 흙을 갖다가 돋았겠구나, 이런 의미를 조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른쪽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산 방언상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교사의 내용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는데, 이때를 이제 원기 1년이라고 그러죠. 원기 1년 그럽니다. 그때가 기독교 서기로는 1916년이고 4월입니다. 이거를 십상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장항대각상 그렇습니다. 장항대각상. 그거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습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십상의 내용 중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상 중에서 장항대각상의 바로 다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뭔가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장항대각상 다음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십상을 열거가 돼 있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영산방언상입니다. 대각의 다음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영산방언상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이 시간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각을 하시고 나서 영산방언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까? 이거를 딱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셨을까? 연도로 보면 원기 1년이 대각을 하신 장항대각상이 있을 때고, 1916년, 그 다음에 1918년, 이때 원기 3년에 방언공사를 진행하신 겁니다. 대각 다음에 바로 하신 것이 방언공사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 많은 그동안의 말씀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축을 그러니까 저축을 해서 뭔가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모은 돈으로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방언공사를 진행했다는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영육상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깨우쳤다 혹은 공부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몸을 같이 움직이고 실제 뭔가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서 뭔가 이루도록 하신 것이 방언공사의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교단의 초창기에 가졌던 무아봉공, 나를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공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갖추어 낸, 실현해낸 그 본보기다, 그 기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재해석이 좀 필요하다, 시대에 맞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원불교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대각을 하시고 자기 동네에서 깨우치고 자기 동네에서 제자들을 만들고 자기 동네에서 성자가 법을 편다고 하는 것이 드물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들으셨죠? 네. 내가 태어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태어난 그 동네에서 내 친척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이 같이 있는 그곳에서 원불교를 이렇게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결정적으로 원불교를 같이 동참할 만하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이 영산 방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불교가 믿을만하고 원불교에 내가 같이 합력할 만하다, 이것을 전해준 것이 영산 방언상이고 그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눈앞에 갯벌로 있던 땅을 농토로 바꾸는 것을 이렇게 해내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다.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야기를 하죠. 강을 맨발로 걸어 다녔다. 환자가 들어 누워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일어섰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앞뒤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기정사실화시켜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역사적으로 그 갯벌이었던 그 쓸모없는 그 땅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신, 그 시대에 그걸 해내신, 증명해내신 그 모습이 원불교에 동참하게 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재해석하고 추가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처럼 그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재해석 끝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끌려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의 우리 교당에서, 오늘의 우리 교화 여건에서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끌려가게 하는가, 감동이 되고 마음이 일어나서 납득이 되고 여기에 함께 하고 싶게 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영산 방언상이 저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론상 진리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인과보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인과보응에 대해서 불생불멸 인과보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를 누가 그 인과를 만드느냐,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혹은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인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과의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에 맞게 그리고 교화가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만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합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뭔가 그 돌파구를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사실적인 실천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대종사님께서 그리고 원불교의 10상 중에 영산방언상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아시는 분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내용들 중에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전부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이렇게 그 시각적으로 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렇게 소개드리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취약하다, 약자다,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하다,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우리 원불교 교도가 아니면 우리 봉공회의 입장에서 이분들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 바라보고 이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문화 사회의 개념에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검정이냐 하얀이냐 노랑이냐 뭐 이런 약간 노랑이냐 혹은 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보통 피부 색깔로도 얘기를 하지만 인종을 이야기를 하고 종족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함께하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그 작은 집단이 어떤 그 경계선, 이 집단이 있고 이 집단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두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도 다문화입니다. 각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외국에서 온 분들이 있을 때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나라에 한국에 살고 있던 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외국에서 오신 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만나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다문화 사회의 큰 개념입니다. OECD라는 게 있죠. OECD 이제 경제개발기구인데 여기에서 그 국가를 분류를 할 때 전체 국민 중에 외국인 그리고 이민,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의 2세, 그리고 귀화자들이 총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5%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공식적으로는 이미 5%를 넘어가고 있고, 비공식적인 그 드러나지 않는 이 의미는 불법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아시나요? 예, 불법 그러니까 법이 허용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 머물고 계시는 이분들까지 하면 이미 5%는 훨씬 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흐름을 잠깐 보면
1988년도에 이제 그 서울올림픽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변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 2000년대부터 이제 농어촌에 그 나이 드신 그 총각들, 남자 총각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결혼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증가가 됐고, 2000년대에 또 한국에 아마 그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예전에 홍콩 영화를 보신 경우들이 있을 텐데, 홍콩 영화를 봤던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가 뭐 나오는지를 계속 체크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가수들이 무슨 노래를 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외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2007년도에 중국 동포, 이 얘기는 중국에 사는 그 한국 출신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인 이런 분들이 방문 취업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2019년 즈음에 이주민이 증가를 많이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이 대략적인 그 다문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